그래서 저는 그때 올인했죠.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다 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머신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니까 금 투자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금과 은을 꾸준히 사 모으고 있습니다. 금 뱅킹도 있고요. 그 부분을 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뭐냐라고 하면 이건 제가 또 과거에 올렸던 그 세미나 영상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또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요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또 알려면 수요와 공급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없이 금 가격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죠. 그 경제학 원론 시간에 수요와 공급 곡선이 항상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그리는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고안을 해내서 지금까지도 그게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네요. 수요와 공급 곡선이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저처럼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그래프 기본 축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가격이 결정되는 바로 그 지점이 됩니다.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가격이 어떨 때 변하느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이 줄었을 때와 또 뭐가 있죠? 그 반대로 수요가 늘었을 경우에도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걸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서 당연하게도 아주 간단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모든 자산에 적용이 됩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재화 자산들의 가치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금. 금은 한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자원인 부동산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도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래프가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이건 그냥 네이버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들 이해를 하셨죠? 그럼 금도 마찬가지겠죠? 금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양적 완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법칙이 화폐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화폐의 공급이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화폐가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화폐의 가치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양적 완화라는 정책은 뭐 국채를 매입해서 시중에 현금을 풀어내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번에 그 진행됐던 양적 완화는 기존에 없었던 정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차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고 그러면서 각국에서 다 양적 완화를 실시했기 때문에 시중에 굉장히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격을 매겨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USD가 이렇게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양적 완화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돈인 USD가 시중에 많아집니다. 그러면 타 화폐로 미국의 돈을 사는 게 아주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미국의 그동안의 성장은 바로 이때 비롯된 양적 완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에 막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경기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미국 경기는 좋은데 한국만 너무 안 좋다라고 이제 또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보 인증하는 거죠.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한국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은 수출하기 용이해집니다. 그러면 한국은 수출 국가죠. 수출을 주로 하는 국가죠. 당연히 한국은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원화가 미국의 USD 달러보다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죠. 네.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양적 완화라는 걸 치면 네이버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금리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수출력이 경쟁력이 강화된다. 주가와 집값이 상승된다. 소비 지출이 확대된다. 실업률 하락, 경제 성장률 상승. 이거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원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를 제외한 모든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글로벌 환율 전쟁은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고 유럽연합에서도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영국에서도 실시하고 일본에서도 실시하고 중국에서도 실시하고 그렇게 실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환율 전쟁 또한 이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여기 나와 있죠. 외국의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합니다. 어찌됐건 시중에 USD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신흥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국가도 바로 한국이죠. 그리고 원화는 또 강세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죠. 그러면 한국 경제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수출이 40% 이상인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 GDP에 집값도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양적 완화가 끝나가는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2014년도, 15년도부터 한국의 부동산, 주식 시장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올인했죠.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다 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용은 다 끌어와다가 자산에 투자를 했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USD가 많이 풀리게 되면 다른 모든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니까 USD를 화폐로 보면 시중에 화폐가 많아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의 가치는 당연하게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많이 늘어난 화폐들이 자산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폐보다 자산은 더 저렴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겠죠. 더 싸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자산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다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화폐가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화폐가 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동하다 보면 자산의 가치가 또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화폐가 자산 쪽으로 다 이동을 하니까 화폐가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됩니다.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아니면 유지하게 되고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이제 WTI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죠. 유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유가는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죠.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달러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보이시죠? 2014년도, 15년도를 기점으로 달러 인덱스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WTI, 유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믿으실 수 있겠나요? 이제 그래서 달러와 화폐와 자산의 가치는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WTI 유가와 국제 유가와 금 가격을 비교한 건데요. 사실 이 두 가지 다 자산이죠. WTI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금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WTI가 떨어지게 되면 금 가격은 당연하게도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산이니까, 둘 다 화폐와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 그래프는 금과 은의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은도 원자재 중에 하나고 금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향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방향성, 모든 자산은 다 같이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화폐의 총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 모든 그래프를 다 같이 비교해 놓은 거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모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건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렸다는 얘기죠. 양적 완화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모든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금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자재 위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있죠. 뭐 원자재만 자산이 아니고 또 굉장히 민감한 게 있습니다. 식량 자원이죠. 네, 요거는 이제 그 선물 시장을 나타내는 건데요. 실제 현물, 실제로 물건을 거래하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계약서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인 거죠. 보시면 식량에 해당하는 그리고 뭐 농사에도 쓰이고 소비재 제품에도 들어가는 그런 원료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설탕, 그리고 옥수수, 콩, 심지어는 커피까지도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의 가치들조차도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다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가 지금은 굉장히 높아졌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 얘기를 우선 못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다시 금 얘기를 또 한번 제대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금 가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금에 대한 투자를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실물 인증하면서 어떤 투자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